안녕하세요. 성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조 시간. 오늘은 11, 12차시 건축 도면의 이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11, 12차시네요. 시간 참 빨라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건설 기술의 영향과 발달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 기획과 계획, 그리고 설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면 기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원룸의 평면도를 우리가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딱 느낌이 오늘 또 뭔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건설기술의 영향과 발달 과정에 대해 첫 번째로 공부를 해볼 건데,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이 지금 아주 오래전 모습처럼 보이는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말주머니를 한번 읽어보면 이제 우리도 떠돌이 생활은 그만두고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도 이게 생겼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따 이 그림 보면 어떤 시대가 떠오르죠? 맞아요. 딱 신석기 시대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이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뭐라 그러죠? 맞아요. 움집이라고 합니다. 움집. 그래서 움집의 정의를 보면 땅을 파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만든 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집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건설이라는 기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움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최초의 움집의 디자인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홈이 있으면 처음에는 기둥이 없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석가래, 이거 석가래라고 하거든요. 석가래라고 하는 이렇게 지붕 모양이 길어진 구조물들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형태가 바로 최초의 움집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견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구조물이 뭐냐? 바로 중앙에 기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지지하는 석가래들이 이렇게 추가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겼냐면은 홈을 파고 기둥을 만든 다음에 이 기둥의 친구 누가 있죠? 기둥의 친구 한 글자 다 같이 그쵸 보라는 친구가 있었죠. 여기 이렇게 보드를 설치한 다음에 보드의 석가래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죠. 이 여기 있는 면적을 키우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보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 지워볼게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내용 정리할게요. 여기 일단 바닥 쪽에 보면은 건물을 지을 홈이 이렇게 파져 있고요. 이 홈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이 구조물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둥이라고 있고요. 이 기둥을 수평 방향으로 서포트해주는 친구,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친구, 이 친구를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호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지난 시간 내용 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을 토대로 이렇게 대각선을 지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 석가래라고 했습니다. 이 석가래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한옥이나 궁궐을 가면 이 석가래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지붕을 지지하는 이렇게 사선 형태의 길다란 막대기를 우리가 석가래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교과서 225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건설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인류 최초의 인공 주거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움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집을 엮어서 만든 거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계단도 있고 화덕 저장고, 뭐 배수로 등등이 다 있고 땅도 파서 시원하고 여름에는 겨울엔 따뜻하고 이런 다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습기가 많은 것이 흠이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술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형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교과서 내용을 한번 논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건설 기술의 발달과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데, 다 앞서서 우리가 건설을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다 다뤘던 대부분의 내용들이고요. 우리 일상 속의 다양한 건설 기술 뭐가 있냐? 에너지 생산 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통신시설, 주거시설, 수송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그냥 개념은,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걸 뭐라 그럴까요? 전기를 만들다를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걸 바로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발전소라고 하죠. 발전소. 그리고 송신탑, 이거는 전파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두컴컴한 지하를 달리는 열차예요. 지하를 달리는 열차.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가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다 지하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끔씩 보면 한강, 이렇게 이렇게 한강이라고 할게요. 한강 위에 다리가 있으면 이 한강 위를 지나다니는 열차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지하철일까요? 땡, 아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하철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은 전철이에요. 전철. 전철이 뭐냐면 전기철도. 전기철도. 우리가 그 지하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전선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뿅뿅뿅 더듬이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우리가 지금 이 레일이 있고요. 우리가 전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지하도 다니고 지상도 다니면 지하철, 지상철을 분류해야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바로 잡으면 정확히 말하면 도시철도, 도시철도 혹은 그냥 전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지만 정리하면 전철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기로 움직이는 철도, 전기철도, 그리고 혹은 도시철도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항상 전철이라 불러요. 지하철이라 안 부르고 전철 혹은 도시철도.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당연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했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건축과 토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말했죠.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인 그런 특징을 담고 있는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와 종교 관련된 그런 색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토목은 인류가 기본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물들, 군사와 이런 실용적인 목적의 공공기관의 토목 구조물들,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재료는 목재나 돌, 벽돌,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 형태, 다 쌤이 수업 시간에 창덕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중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종교색이 강한 건축 구조물, 표현 보이나요? 여기서 건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건축이라고 표현했죠. 오케이, 이게 다 눈에 보이죠? 조금씩 이제 그런 차이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근대는 토목, 철도, 항만,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토목 구조물이라고 하죠. 이런 토목 구조물들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골 구조나 철골 콘크리트와 같은 새로운 공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런 고강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재료와 그런 공법들로 이렇게 높고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적인 구조물들도 굉장히 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건설 기획이라고 하는 것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기획과 계획, 차이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따지면 둘 다 플랜 같아. 기획도 플랜이라고 하고 계획도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굳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기획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오른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 기획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용도와 규모, 대지 조건, 공사 기간과 시간을 고려하여 목표와 방법을 수립하는 활동. 건설 계획은 건설 기획 단계에서 제시된 목표와 방법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도면 작성을 위해 주어진 조건과 정보를 파악 분석하는 과정.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하냐? 이 건설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 거. 방향.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우리 선생님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큰 방향을 잡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계획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설계라고 선생님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계획 시 고려사항을 보면요. 조형, 이런 미적인 효과, 조형. 두 번째, 평면 계획, 동선과 방향을 고려해 공간 배치를 설계한다. 규모,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 계획, 자연 주변과의 고려를 고려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조. 이건 우리가 이제 물리나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건설 구조물의 하중이나 외부 힘 등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불거나 땅에 뭐 지진이 불거나 뭐 파도가 치거나 이랬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바로 이 구조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공학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브이로그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설비의 무게, 눈, 바람, 지진, 외부 구조물들에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부에서 작용되는 힘을 우리가 다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작용되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건물이 얼마나 잘 견고하게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바로 이런 구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중을 영어로 말하면 로드라고 해요. 로드. 우리가 로드라고 하면은 흔히 짐 혹은 뭐 부하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의 입장에서는 이 하중이 바로 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드를 하중을 로드라고도 한다. 이 정도 상식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물리 시간이나 대학교에 가서 좀 이게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하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종류를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차원에서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구체적으로 내가 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다, 궁금하다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건설 설계인데요. 설계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설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설 기획과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평면 모시기를 바탕으로 모시기를 결정하고, 중요한 거 도면에 표현하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도면에 표현하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설계 도면에는 이 시방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시방서 이거 좀 다시 볼게요. 이 시방서가 뭐냐면은 우리가 도면을 하다 보면은 이 도면에 표현하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좀 재료의 특징이라든지 구체적인 시공, 공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할 때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도면에 한 번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방서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도면과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기둥과 보가 세트였던 것처럼 도면에는 이 시방서라고 하는 친구가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방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반드시 꼭 준비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느낌 좋죠? 시방서, 시방서, 시방서입니다. 도면 친구 시방서입니다. 자, 건설 설계 과정 옆으로 넘어갈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있다고 해요. 점점 갈수록 구체적이고 복잡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계획 설계, 스케치래요. 일반적인 구조물의 형태와 특징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하는 스케치 단계, 가장 기본적인 스텝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케치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인면도라는 게 있네요. 우리가 큰 이미지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쓱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야 될 평면도. 평면도는 우리가 이런 건설 설계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딱 건축물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전체적인 느낌의 모습이 바로 평면도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딱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침실 있고, 발코니, 침실, 거실, 뭐 여기 발코니, 여기 뭐 현관, 화장실, 발코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합니다. 평면도. 그리고 배치도도 우리가 이런 평면도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런 배치나 구성들이 훨씬 더 디테일해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규모가 훨씬 더 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치도입니다. 여기는 달랑 방 하나, 집 하나에 대한 구조물이고 여기는 뭐 공원과 같은 전체적인 큰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구조물을 싹 90도로 잘랐을 때 보이는 이런 옆에 단면의 모습. 이거는 앞에서 보는 게 포인트고요. 인면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바라보는 거. 그럼 둘 다 앞에서 바라보는 거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단면도는 싹 잘라서 보이는 속모습이 보이는 반면 여기는 인면도는 겉에서 보는 겉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속과 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시 설계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시 설계에서 나오는 엄청 복잡한 실제 주택 평면도예요. 엄청 복잡하죠?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일러실부터 해서 뭐 거실, 주방, 기타 등등해서 엄청 세부적으로 이렇게 치수가 다 표기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모든 도면에서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일까요? 밀리미터일까요? 킬로미터일까요? 뭘까요? 그냥 미터일까요? 뭘까요? 기본 단위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센티미터도 아니고 미터도 아니고 킬로미터도 아니고 바로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모든 제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얘는 1200mm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1200이면 120cm면 집치고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 호기심이 들 수가 있겠죠? 질문이. 자, 이때 우리가 뭘 쓰냐면 우리가 축척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축척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 빵만하게 대빵만하게 큰데 우리가 도면에 이 대빵만한 걸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축척이라고 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조그만하게 줄여서 표현한 게 바로 이 도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공사를 할 때는 여기 있는 도면의 사이즈에 이 축척에 있는 비를 곱하기 해서 실제 공사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 축척과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방서에 대한 설명도 있나요? 도면의 best friend, 시방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본격적인 과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도면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도면기호를 직접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룸의 평면도를 직접 한번 그려보고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룸 알아요? 원룸? 원룸은 원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위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을 정리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단독 세대, 다시 말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집보다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그냥 작은 규모의 통합되어 있는 이런 원룸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원룸의 정의가 뭐냐면 방을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의 큰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원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집도 방이 없으면 원룸이고요. 이렇게 운동장만 하는 집도 방이 없고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은 원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형식의 원룸이라고 합니다. 원룸의 개념이니까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 원룸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설치가 된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하, 보니까 모든 방에서 여기서 욕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보일러실이라고 가정할게요. 보일러실. 욕실과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모든 공간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다시 말해 방과 하나의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원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일대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함, 이런 식으로 법적인 규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건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예쁜 원룸 댁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알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단위가 친절하게 이렇게 변환이 돼서 여러분들이 쉽게 얼마든지 공부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을 말할 때 그 단위를 제곱미터, 다시 말해 제곱미터 단위보다는 보통 이렇게 몇 평이니? 라고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이 1평이라고 하는 것은 3.3제곱미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그래서 3.3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땅의 전체적인 면적이 1평에 3.3제곱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평 정도에 살아 라고 설명하는 거는 약 33제곱미터 정도에 산다 라고 보면 되겠죠. 33제곱미터. 그럼 계산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하면 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가 2평, 한 1.8평.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네요. 이걸 우리가 1평이라는 단위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꼭 외워주세요. 3.3제곱미터를 우리가 1평이라고 한다. 꼭 기억하세요. 3.3제곱미터. 선생님이 꼭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 이 원룸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룸이라고 한 단어는 온전히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숙소를 구하거나 집을 구한다 했을 때 원룸 주세요 이러버리면 원룸을 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관련된 용어는 선생님이 뒤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방 하나짜리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 이게 하필 일본식 영어 완루무마션 이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되고요. 영어에서는 이런 원룸 맨션이라고 그냥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주거 형태를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스튜디오 혹은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구배 영어권 국가에서는 배첼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독신주의? 독신남?
뭐 독신에 교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러니까 사람이겠네요. 그래서 교환한 그런 독신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지성이니까 요거 쓰지 말고요. 요거 쓰지 말고요. 요거 쓰지 말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스튜디오라는 표현을 좀 수업 시간에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통합된 형태의 우리가 흔히 말했던 원룸 스타일. 오늘까지 말할게요. 원룸이라고, 앞으로는 스튜디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우리가 one bedroom이라고 합니다. 방이 하나니까요. 그리고 방이 두 개고 거실이 있는 형태를 two bedroom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two bedroom, 일반적인 가족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투 베드룸이나 쓰리 베드룸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외국에서 쓰는 주류 단위, 이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튜디오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룸은 뭐다? 스튜디오다. 스튜디오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알아두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주거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월세라는 표현과 전세라는 표현과 매매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선생님이 오늘 딱 간단하게 요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월세가 뭐냐? 월이에요. 월이 뭐죠? 맞아요. 달이에요. 달. 월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을 주기로 다달이 새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부동산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1000에 80. 이 1000에 80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 있는 이 1000이라고 하는 거는 1000만 원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보증금을 말해요. 보증금. 우리가 이 보증금을 영어로 디파짓이라고 하거든요. 디파짓이라고 하는 보증금이 있고요. 뒤에 이 80만 원이 월세예요. 다시 말해, 선생님이 이 집에 살려면 보증금이라고 하는 돈을 1000만 원을 집주인한테 일단 담보로 걸고, 그 다음에 매달 80만 원씩 그 집주인에게 지불을 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게 바로 이 월세 형식입니다. 어떻게요? 엄청나게 한 달마다 집에 생활하면서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했어요. 가장 지출이 큰 형태의 주거 형태가 바로 월세입니다. 월세. 다달이 큰 돈이 나가는 형태인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월세로 지내는 독립세대들이 많다는 거. 펭수 표정이 바로 선생님 표정이에요. 망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전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세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월세라고 하는 거는 한 달 간격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이 전세는 한 달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통째로 집을 빌려서 살아가는 주거 형태를 이렇게 전세 형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 해서 찜질방을 갔어. 근데 찜질방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요. 야, 너 여기 전세 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말이 뭐냐? 전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큰 거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 공간을 빌려서 쓰는 형태를 전세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월세에서 전세로 가면 아무래도 보통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매매죠, 매매. 매매는 완전히 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거 산 거야. 이건 완전히 내 거야. 이런 날이 오겠죠. 평생 이런 날이 오다니 가장 축하해 줘야 될 이런 매매라는 관점이죠. 완전히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월세, 다달이 돈을 내고 지불하는 형태, 전세, 큰 규모의 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완전히 빌려서 사는 주거 형태, 매매, 그냥 내 거야. 내 거 하자 이겁니다. 내 거 하자. 그래서 이런 월세와 전세와 매매, 실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가보세요. 부동산을 지나가다 보면 전단지에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월세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매매가 얼마고를 보면 이 동네에서 금액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주거 상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잠시 뒤에 도면 기호를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도면 기호를 이용해서 원룸의 평면도를 우리가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샘플을 선생님이 제시해 줬는데 다 원룸이죠. 구분, 방해 공간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진 그런 공간 설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커튼은 진짜 벽은 아니니까 임의적으로 해놓은 가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런 집들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거를 설계 도면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시공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다라고까지 우리가 앞으로는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설계 조건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4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과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구조는 원룸이고요. 이때 모양은 여러분들 자율이에요. 그래서 뭐 약 보통 10평에 33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설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원룸의 구조를 뭐 동그라미로 만들 것인지 네모로 만들 것인지 세모로 만들 것인지 뭐 별표로 만들 것인지, 이건 그냥 땅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모양. 그래서 각각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건물의 땅의 모양을 잡고요. 이것의 위치는 어디에 잡을 것인지 그 선정 이유, 형태, 이렇게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가구의 종류, 대표적으로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자, 이때 주의점이 뭐냐, 이런 땅에 봤을 때 화장실과 보일러실 말고는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거, 벽이 있으면 안 돼요. 통으로 되어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도면 기호가 있는데 이 도면 기호는 이 실제 명칭과 이미지가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과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여기 그냥 개인 생활, 그리고 여기 화장실 관련된 거, 여기 벽의 모양들, 그리고 이렇게 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바로 이 외여닫이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하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외여닫이 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관문을 생각했을 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이렇게 밀고 나가죠? 그럼 문이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 모양을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여닫이 문, 열고 닫는 문이라고 해서 외여닫이 문이라고 하고요. 쌍여닫이는 그냥 양쪽에서 열고 닫는 거. 그 다음에 미닫이 문은 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밀고 닫는 문을 미닫이 문이라고 합니다. 끝났죠? 미닫이가 뭔지, 좌우로 밀고 닫는 거, 여닫이는 앞뒤로 열고 닫는 문,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면도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 뭐 치수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치수는 생략할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가구들과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걸 과제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좀 샘플을 몇 가지 보여주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 보이지만 스튜디오 형식이죠.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는 부엌이 있고요, 이쪽에는 침실과 개인 공간, 여기는 뭐 책상과 테이블이 있네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가구에 대한 배치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좀 채워야 하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채워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넘어가면 여기 있는 구조물의 땅이 약간 좀 특이하게 네모가 아니라 좀 기울어진 형태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벽처럼 공간이 막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벽이 아니라 이거는 임시로 만들어 놓은 가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벽을 잘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 보면은 문이 없죠? 문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동선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평면도에 대한 설계와 디자인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건 선생님이 실제로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형태의 평면도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기회가 되면은 이런 모델링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소파 있고 테이블 있고 마주보는 긴 테이블 있고 부엌과 테이블 가깝게 해놨고 화장실 있고 이렇게 방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침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스튜디오를 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 내용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기술의 영향과 발달 과정. 그래서 선생님이 움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어떤 식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전에 대한 개념과 전철, 지하철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나 수송 형태, 통신 형태 등 다양한 이 건축 구조물에 우리가 인류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건설과 관련된 큰 방향을 잡는 기획과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계획, 그리고 이것을 설계 도면으로 표현하는 이런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도면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투베드룸, 원룸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걸 바로 잡아줬고, 그리고 우리가 전세, 월세, 그리고 매매에 대한 그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도면 규율을 활용해서 원룸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교과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았어요. 자, 그럼 과제 내용 안내하면요. 선생님이 이 폼주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첨부했고요. 이 과제 안에 이렇게 제출용 과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들렛을 이용해서 과제를 첨부해 볼 건데 이 패들렛 하나에 그냥 2학년 전체의 과제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 것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1번부터 이렇게 20번까지 번호를 나열해 놨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학급 상관없이 2학년 1반에 1번, 2학년 2반에 1번, 2학년 3반에 1번, 2학년 4반에 1번이 이렇게 과제가 1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룸, 우리가 스튜디오라고 연습할게요. 스튜디오에 대한 평면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제 내용을 보면요. 설계도면 양식을 확인한다. 그리고 혹은 양식을 직접 작성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샘플은 업로드를 해놓긴 할 건데 크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 조건을 고려해서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직접 이런 스튜디오 평면도를 만들어 볼 건데 공간 분리, 가벽 활용, 그리고 가구 배치 이 결과물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면 내용을 촬영해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파일명은 항상 말하죠. 학번과 이름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패들렛을 통해서 자신의 과제를 업로드한 후에 친구들의 과제물을 보고 이번에는 그 과제물에 댓글을 직접 작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본인의 것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폼주 과제 그리고 작성 예시가 있으니 그 내용 확인해주고 패들렛 주소는 20 창덕 테크 2학년입니다. 자세한 내용 폼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독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립을 했을 때 요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스튜디오라고 하는 1인 단독 세대에 많이 사용하는 추세니까 우리가 요즘의 실제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나는 어떠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설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실제로 인터넷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출용 과제 잘 확인하고요. 이런 폼주 과제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